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총선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선이라 할 수 있는 각 당의 공천 작업은 막바지에 왔고 이제 본선인 지역구 대결을 앞두고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성격은 정권 심판과 정당 심판이 혼재돼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동안 각 정당들이 했던 일을 지켜본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정권이든 정당이든 심판을 할 것입니다. 역동적인 선거판에서 한 달 동안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민감한 선거 판세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장 거대 양당의 대표가 하는 말에 강한 메시지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과 통진당 세력과의 연대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종북 세력과 손을 잡았다고 직격했습니다. 여당 비대위원장 목소리는 조성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과제를 종북 세력들, 즉 통진당 세력이 민주당을 숙주로 삼아 대한민국을 장악하려는 걸 막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특히 종북 세력과 민주당과의 연대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위협이라며 국민들도 극단주의가 주류를 장악하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통진당화 돼가는 민주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입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종북 세력과 합체한 것이라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과거 전통의 민주당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통진당 세력은 선거 연대에 합의하고 일부 지역구와 비례대표 공천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을 거론하며 범죄자 연대 방탄 동맹이라고 했습니다. 운동권 정치 청산에 이어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총선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분발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꼭 이겨야 되겠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진심과 반응, 그리고 밀착의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 폐륜 공천으로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고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과반인 151석을 달성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야당 대표 목소리는 장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을 정권 심판의 날로 규정했습니다. 무능 정권에 대한 심판의 날이자 폐륜 공천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독재화되고 있다며 윤 정권 무죄, 민주당 유죄에 녹슨 칼날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며 민주정권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을 반국민 세력 국민의힘과 국민의 대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폐륜 공천을 하고 있다며 총선 후보들을 일일이 거론했고 대국민 선전포고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천안갑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경북의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 여주 양평의 김선교, 계양을의 원희룡 후보. 공천 기간 당내 파열음으로 인한 수세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중진 2선 후퇴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 혁명을 이뤄냈다고 자평했습니다. 공천이라고 하는 걸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이거 한두 번 더 있다가는 주변 사람 다 잃게 생겼습니다. 151석 과반 확보라는 총선 목표도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표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3인 선대위 구상에 대해선 다양한 안을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이제 공천과 관련해 양당의 남은 절차는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일인데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 후보 신청에 530명이 몰렸습니다. 당선권 경쟁률은 대략 27대 1 정도라고 합니다. 어떤 인사들이 지원했는지 정민진 기자가 신청자들의 면면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당 투표의 경우 국민의힘 비례정당을 찍겠다는 응답이 3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같은 지지세를 반영하듯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 공천 신청엔 530명이 몰렸습니다. 8일 마감된 민주당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엔 192명이 신청했었습니다. 국민의 미래 당선권이 20번 안팎이란 점을 감안하면 경쟁률은 대략 27대 1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에선 윤도현, 한지아 위원이 비례대표를 신청했고 당 영입인재 가운데 사격황제 진종호와 탈북공학도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원 등도 지원했습니다.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은 비공개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제로 호남 쪽에서 활동을 하고 공헌을 했던 분들을 비례대표나 이렇게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대통령실 출신 중에선 강남 출마를 저울질하던 안상훈 전 사회수석과 지난해 8월 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던 천효정 전 부대변인, 최단비 전 행정관도 공천을 신청해 대통령실 출신들이 또 꽃길을 쫓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역구 254곳 가운데 92%인 233곳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희생을 요구했던 친윤 의원 대부분이 공천권을 따냈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 이외엔 사실상 친윤계 의원 전원이 생존한 셈이어서 혁신 쇄신과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공천 막바지인 민주당은 오늘 밤에도 지역구 4곳의 경선 결과를 추가로 발표합니다. 민주당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민주당 공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임한 기자, 오늘 발표 중에 어느 곳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민주당은 2시간 뒤인 밤 9시 20분쯤 전략선거구 4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청년 전략 지역구로 후보 교체 논란이 일었던 서울 서대문 갑에 대한 결과도 오늘 밤에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투표 과열 양상으로 발표가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서대문갑에서는 권지웅 전 비대위원과 김규현 변호사, 김동하 변호사 3명이 경선을 치렀습니다. 이 가운데 김동하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했던 인물로 당초 오디션 최종 후보 3명 안에 있던 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 대신의 후보가 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당은 오늘 경선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하려 했지만 접속 폭주로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고 후보들의 양력이 뒤바뀐 채 소개되는 등 실수가 잇따라 내일까지 투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비명 행사 공천에 항의하며 탈당한 홍영표 의원 지역구 인천 부평을은 친명 이동주 의원과 영입인재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이 경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4곳의 경선 결과를 추가로 발표하면 모두 220곳의 지역구 공천이 마무리됩니다. 공천율도 86.7%로 올라갑니다. 어젯밤 발표됐던 경선 결과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최근 복당한 이현주 전 의원이 경기 용인정에서 친명계인 이현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꺾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또 탈당 뒤 무소속 출마 전력이 논란이 됐던 문희상 전 의장의 아들 문석균 김대중재단 의정부 지회장은 민주당 영입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에게 패했습니다. 친명계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권혁기 당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을 꺾고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가 출마지를 광주 광산을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대표적 친명계인 민주당 민형배 의원 지역구입니다. 이곳을 택한 정치적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민 의원을 이겨 민주당을 대체할 진짜 민주당이라는 걸 강조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제3지대 움직임은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새로운 미래 당색인 민트색 풍선으로 채워졌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문에 졌다, 이낙연 때문에 졌다, 다 거짓말입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론 정권 교체가 어렵다며 새로운 미래야말로 진짜 민주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낙후된 광주를 다시 자랑스럽게 만들겠다며 광주 광산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진짜 민주당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광산을 광주의 관문답게 발전시키겠습니다. 광주 광산을은 친명계 현역인 민형배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민주당의 심장인 광주에서 친명계 현역을 직접 상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습니다. 조 대표는 권 여사가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과 상승 효과를 낼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자신과 이현욱 의원이 출마한 경기 화성에서 당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잠시 뒤 호주로 출국합니다. 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해제된 지 이틀 만입니다. 야당에선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 브리즈번으로 출국합니다. 앞서 공수처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지난 7일엔 이 전 장관이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해제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은 출국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전 장관은 대사직 수행 중에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핵심 피의자가 출국한 전례가 있었냐고 비판했습니다. 명백하게 수사 방해이고 주요 피의자를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해외로 도피시킨 사건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직자로서 공무 수행을 위한 출국이라며 국익을 위한 외교에 정쟁은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우방 국가의 대사를 계속해서 무작정 비워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내에선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을 대사로 발탁한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여야가 이제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하고 사실상 본선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여야 모두 선거 전략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주요 본선 전략이 뭔지 정치부 홍현주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오늘 여야 대표 모두 총선에 임하는 각오,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운동권 특권 세력, 부패 세력, 종북 세력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월 11일 국민의 삶을 추락하게 만든 정권 심판의 날로 규정했습니다. 네. 특히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뭘까요? 국민의힘은 그동안 운동권 세력 심판을 이 주요한 선거 구도로 잡아왔죠. 그런데 오늘 한 위원장이 밝힌 입장문에는 옛 통진당 세력 입성과 조국 혁신당의 연대를 막아내겠다는데 더 방점을 뒀습니다. 비명계 물갈이로 민주당이 기존에 알던 민주당이 아니라 극단주의 세력의 주류 진출 창구로 변질됐다는 점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운동권의 상징인 임종석 전 실장의 컷오프로 운동권 심판론에 대한 동력이 좀 떨어진 것도 작용한 듯합니다.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경우 그동안 문제 삼았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특검 무산으로 명품백 논란의 피로도가 높아진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을 고리로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네, 참 시간이 참 빠릅니다. 네. 총선이 한 달 남았는데 여야 대표들의 향후 일정이 좀 나왔습니까? 네, 먼저 한동훈 위원장부터 소개를 하면 격전지 위주로 순회하면서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 7일엔 국민의힘이 한석도 없는 경기도 수원을 시작으로 8일에는 경기 성남 용인을 방문을 했습니다. 내일은 국민의힘이 한석도 역시나 없는 험지, 경기 고양을 찾아서 여당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한 메가서울 추진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서울 영등포와 양천, 부산과 경남 그리고 호남에 이어서 16일에는 다시 경기도, 평택을 끝으로 한 주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겠죠? 네,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경기 양평군을 방문을 했습니다. 내일은 호주로 출국하는 이종섭 전 장관이 얽힌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이슈화하기 위해서 이 신범철 전 국방차관이 출마한 천안을 찾고요. 14일에는 대전, 세종, 충북을 방문하는데 정부의 R&D 예산 삭감 문제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대응 관련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15일에 찾는 부산에서는 2030 엑스포 유치 실패를 고리로 정권 무능론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 밖에 막판 변수가 될 만한 사안들은 뭐가 있을까요?
막말 리스크가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만 해도 지금 기호 2번을 뽑은 사람들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정우택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고 잘못 발언하는 등 본인의 말실수에 대해 벌써 2차례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의원이 이토 히로부미 관련해서 또 도태우 후보는 5년 전 5.18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자 사과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의료대란 터널의 끝이 안 보입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데 이어 의대 교수들의 집단 행동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5,000명이 넘는 교수들이 시국 선언에 서명을 했고 다음 주 각 병원에서는 비상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오늘 오전 실명을 밝힌 전문의 16명이 개설한 의료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 사이트입니다. 오늘 오후 2시 기준 전국 5,200여 명이 넘는 전문의가 연대 서명했습니다. 사직서 내신 분들이 벌써 몇 분 나오고 있고 가르칠 사람들이 못 가르친다고 했는데 가르쳐라라고 하는 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들은 또 정부는 전공의들을 향한 위압적 발언과 위협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최악의 의료 파국이 임박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비대위는 주말 동안 집단행동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내일 긴급총회를 열고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미 사직서 제출에 합의한 울산의대 교수협에 이어 충남대 의대 교수진도 다음 주 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겸직 해제를 고려할 수도 있고 사직서 제출도 고려할 수 있고 지금 업무가 너무 과중하시거든요, 다들. 어제 열린 전국 33개 의대 교수 대표자 회의에서도 사직 문제를 논의한 바 있어 다음 주 중 교수 개인별로 학교에 겸직 해제를 요청하거나 사직서를 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길어지고 더 커지는 의료 공백에 정부가 내일부터는 공보위와 군의관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비상 상황에 대비한 의료체계 개편도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송무민 기자, 추가 의료진은 어디에 투입됩니까? 네, 정부는 내일부터 4주 동안 공중보건의사 138명과 군의관 20명 등 모두 158명을 전국 20개 병원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한 빅5 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이 그 대상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요,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할 2차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 진료 보상 강화를 위해서 예비비 1,285억 원과 건강보험 1,882억 원 지원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탈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다시 촉구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전공의 11,900명에게 보낸 의사면허 정지 1차 처분 통지서는 곧 발송이 마무리될 텐데요.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는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네, 또 진료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회송 전담병원을 지정한다던데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네, 정부는 대형 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회송 전담병원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회송 전담병원은 전국 100곳을 지정할 예정인데 선정이 되면 연계된 상급 종합병원에서 돌려보내는 중등증과 경증 환자들을 맡게 됩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회송 전담병원 선정과 인력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자, 정부가 전공의들을 무더기 고발할 가능성이 커지자 경찰도 분산 수사 방침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동자와 동참한 일반 전공의를 나눠서 맡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집단 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에 대해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했습니다. 전정훈 기자입니다. 11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전공의 집단 행동은 정부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병원을 비운 이유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 때문인 것이지 공모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요.
의협 전현직 간부 조사에 이어 경찰은 전공의들이 무더기 고발될 경우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분산 수사 방침을 지시했습니다. 주동자급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맡고 일반 참여자들은 일선경찰서에서 나누어 맡는 겁니다. 경찰은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자 추적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의협이 지시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SNS에 근무 중인 전공의에 대한 비난을 멈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어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선원 5명의 생사 소식이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사고 어선을 안전해역으로 옮겨 정밀 수색하고 있고 오늘도 야간 수색을 이어갑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뒤집어진 사고선이 바지선 옆에 붙어 있고 대형 크레인이 선박을 들어 인양을 준비 중입니다. 전복된 어선은 사고 해역에서 80km를 이동해 욕지도의 해수욕장 앞까지 옮겨졌습니다. 파고가 높고 연성 파도로 인해서 수중 진입도 어렵고 풍랑과 파도가 영향이 적은 안전해역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안전해역의 수심이 얕고 조류가 약해 수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해경은 사고선을 욕지도 북쪽 안전수역까지 옮겨 정밀수색을 벌였습니다. 선원 9명 가운데 어제 4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5명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신호탄을 쏘며 밤샘 수색을 벌인 해경과 구조당국은 오늘도 야간 수색을 이어갑니다. 조류 예측 시스템에 따라 사고 해역 동쪽으로 수색 범위를 20km 정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해경은 발견된 선원들이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만큼 배가 갑자기 뒤집혔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새벽에 한 차량이 이상할 정도로 느리게 운전을 하더니 파출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음주운전임을 직감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추격전도 함께 벌여 검거에도 도움을 줬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깜빡이를 켠 승합차 한 대가 차선을 불안하게 넘나듭니다. 파란색 신호등에도 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며 시속 30km 이하로 느릿느릿 움직이더니 길 한가운데 멈춰섭니다. 차가 선 곳은 공교롭게도 파출소 바로 앞이었습니다. 한 시민이 112에 신고하고 주변 경찰에도 알렸습니다. 여기 앞에 차가 서 있어요. 술 먹고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경찰이 다가가자 운전자는 달아났고 경찰은 추격에 나섰습니다. 신고했던 시민도 비상등을 켜 경찰에게 위치를 알리고 우회전을 하지 못하게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1km 정도를 추격한 경찰은 운전자인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만취한 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내리세요 했는데 이분이 부축을 받아야 될 상태였어요. 어쩌려고 이렇게 많이 드셨냐 막 그런 대화도 하더라고요.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판교역 인근에서 파출소 앞까지 10km 넘게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4월까지 낮 시간에도 음주 단속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아이돌 그룹 카리나 씨가 연애 사실을 인정한 뒤 팬들에게 사과문을 올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춘 남녀의 사랑이 죄가 된 셈이죠. 과거에는 연예인들이 인기를 고려해서 연애 사실을 숨겼지만 이제는 당당히 고백하면서 세태가 달라진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박소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과거 팬 서비스로 여겨졌던 팬과 스타 사이 소통은 1대1 소통을 표방하는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일상이 됐습니다. 아이돌 스타는 수시로 채널에 접속해 팬들의 질문에 답하고 팬은 스타를 연애 대상화하며 유사 연애 감정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BBC는 소속사가 그들을 연애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아이돌로 팔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환상을 파는 산업이라는 겁니다. 팬미팅처럼 경쟁이 치열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선 해당 가수의 음반을 대량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기획사가 당첨에 필요한 최소 수량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팬은 음반이나 굿즈를 그야말로 무한정 사들입니다. 이 때문에 투자한 만큼 스타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만연해졌습니다. 일종의 소비자주의인 셈입니다. 팬들한테서 배신이란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 팬들과 스타의 그간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건데요. 소속사가 모든 채널을 유료로 운영하면서 구매를 유도하도록 한 것은 팬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들 수 있게 만드는. 문제의 밑바탕엔 이 모든 걸 방조하는 산업 구조가 있습니다. 주가 폭락 등 후폭풍이 이어지자 기획사인 SM이 사과를 하도록 카리나를 압박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K-팝 기획사는 연애 금지를 조건으로 내걸거나 연애 사실이 밝혀지면 가수와의 계약을 끝내기도 합니다. CNN은 K-팝 스타들은 엄격한 규칙에 따라 생활한다며 소속사들은 스타가 신비로움을 잃게 될까 봐 우려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경기 불황에 고금리까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도 이달 말부터 대출 이자 일부를 돌려줍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소상공인 반응은 어떤지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행 대출이 막혀 보험이나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약 40만 명. 이미 낸 이자 일부를 29일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약 40만 명의 중소소상공인들에게 총 3천억 원 규모로 1인당 평균 75만 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제2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금리 구간별로 차등 지원돼 대출액이 1억 원이라면 최대 1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3종 세트의 일환인데 은행권 대출과 달리 본인이 신청해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이자 환급을 받았더라도 기준이 된다면 제2금융권 환급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그거라도 주면 지금 괜찮다는 것도 있으니까 자기 나름 활용을 하지 않을까. 부족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저 70만, 80만 저거 뭐 하겠어요. 한 달 새들이 지금 얼만데. 이걸 조금 더 낮춰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정부는 6천억 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조만간 확정해 다음 달 시행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최근 강원 관광대학교가 자진해서 폐교했습니다. 이로써 2000년 이후 문을 닫은 대학이 21개로 늘었습니다. 지역 대학교의 열악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인데 파생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대다수 캠퍼스가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안은 없는지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년 역사의 강원 관광대. 캠퍼스에 학생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 출입구는 굳게 닫혔습니다. 신입생 모집이 안 되자 대학 측은 지난 학기를 끝으로 자진 폐교했습니다. 대학 주변은 금세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폐교로 학생들이 떠나면서 이렇게 주변 상가 80%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6년 전 문을 닫은 인근의 다른 대학. 캠퍼스는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전부 뭐 유리고 뭐 다 깨지고 할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 지금 지역 주민들은 좀 이거 뭐 잘못하면 또 뭐 범죄 같은 것도 그렇고. 12년 전 폐교된 순천의 이 대학 역시 캠퍼스의 잡초만 무성합니다. 2000년 이후 올해까지 문을 닫은 대학은 21개. 이 가운데 6곳만 기숙학원이나 연수원 등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넓은 캠퍼스의 인수 비용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데 비해 대부분 외지여서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고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도 쉽지 않아서입니다. 교육용이니까 부재를 매수를 하려면은 그 용도 변경을 하는 것도 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여가지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12년간 방치된 성화대를 평생 교육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강진군처럼 지자체 인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예산 확보와 투자 유치라는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명동 거리에서 깃발을 따라 움직이는 단체 관광객들이 주류였죠.
이제는 관광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동묘와 광장시장에 외국인들이 몰려들고 있다는데요. 이유가 뭔지 임서인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광장시장에 외국인 관광객이 가득합니다. Korean, very local food. We saw this one first.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시장 상인들도 간단한 영어로 소통합니다. Spicy? It's okay. Yeah. It's okay? 재래시장 반찬 가게에도 외국인 손님이 늘면서 각종 반찬 이름을 여러 나라 말로 번역해놨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식당에 가시면은 여러 음식들을 잡숴보잖아요. 그럼 이제 아마 맛있으면 사가지고 마시고 그런 것 같아요. 오래된 옷을 싸게 파는 동묘시장도 외국인 방문객이 부쩍 늘었습니다. 자, 2,000원, 2,000원, 3,000원. 외국인이 거의 3분의 2예요. 저희 매상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 트렌드가 바뀌면서 전통시장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뜨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지난해 4분기 조사에서 음식 관광이 쇼핑과 함께 방한 목적 1위에 올랐습니다. K컬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단체 관광보다 개인 여행의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단체 여행객은 4년 전에 비해 5.7%포인트 감소한 반면 개인 여행객은 6.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전통시장이 외국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요즘 개인 SNS로 자신만의 화장법을 소개하거나 화장품을 판매하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른바 뷰티 인플루언서인데 젊은 층뿐 아니라 70대 할머니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양성 프로그램까지 생길 정도라는데요.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장품을 얼굴에 발라보고 카메라 앞에서 품질과 느낌을 설명합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시연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한 화장품 회사가 진행 중인 뷰티 쇼호스트 교육 현장입니다. 시니어 모델로 활동 중인 71살 엄미숙 씨도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을까 싶어서 동영상 크리에이터로서의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임신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김정현 씨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일에서도 마음에 들었고요. 아기를 낳고 나서도 나도 예쁘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6개월간의 교육이 끝나면 화장품 관련 쇼호스트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게 되는데 2018년부터 지금까지 150명이 넘는 뷰티 전문가를 배출했습니다. 고객님들께서 좀 더 친근감을 갖고 뷰티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데 효과가 전 세계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 규모는 최근 8년 새 13배나 커졌습니다. 모바일 쇼핑족이 늘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던 방문 판매도 온라인으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 있는데 저는 수십 명이거든요. SNS에 각 채널별로 고객님하고 소통하고 있거든요. 명확한 타겟층과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판매. 화장품 마케팅의 판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알리,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 업체가 한국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부작용 우려가 큰데 대책은 없는지 산업부 박상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중국 업체 이용률이 우리나라에서도 높습니까? 네, 이제 이미 많은 분들이 광고로도 접해 보셨을 텐데요. 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속속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시간에 국내 시장을 현재 접수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3대 쇼핑 앱의 국내 이용자는 1,467만 명에 달합니다. 이 사용자 기준으로 알리의 경우 쿠팡에 이어 2위에 올랐고 테무 역시 4위를 차지하며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야 가격이 싸면 좋죠. 그런데 이 서비스나 품질에서도 국내 업체를 위협할 만한 수준입니까? 네, 일단 서비스 부분은 한번 고민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불만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논란이 바로 가품 문제고요. 배송 지연이나 반송 거부 논란도 있습니다. 예. 이 실제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리 관련 불만은 2022년 93건에서 지난해 465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1월에만 150건이 접수되면서 올해는 아마 2,000건이 넘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만이 높아지면 한국 시장에서 살아남기는 힘들 텐데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업체들은 올해를 현지화 원년으로 계획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리의 경우 1% 미만의 판매 수수료를 내세우고 있는데 최근에는 공짜 수수료까지 선언했습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평균 판매 수수료가 6에서 11% 정도인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인 셈입니다. 그러자 국내 1위 식품업체인 CJ 제일제당을 비롯한 대기업들도 속속 알리에 입점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보이네요. 저도 이 앱들을 봤는데 처음에는 뭐 옷이나 기계 같은 공산품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좀 다양해졌더라고요. 더 확장하는 겁니까? 네, 최근에 알리가 신선식품까지 판매하기 시작을 했고 품목을 늘리기 위해서 현재 농가들까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선식품을 보관할 물류센터 설립까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 막강한 자금력 앞에 사실 국내 업체들은 속수무책일 텐데 그렇다고 규제할 명분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을 규제 틀로 넣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업체들은 알리 등 중국 이커머스 등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현재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 국내법으로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를 제재할 명확한 규정이 일단 없고요. 특히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만큼 국내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위험성도 크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정부가 이제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TF팀까지 구성을 했고요. 하지만 일각에선 대응 시기가 너무 늦었고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도 현재는 마땅치 않다. 이러한 지적까지 나옵니다. 네, 이제는 단순히 중국의 우리 시장을 뺏긴다 이런 측면에서 볼 게 아니라 해외 업체이기 때문에 피해가는 구멍이 혹시 없는지, 국내 업체가 역차별받는 건 없는지 이런 부분부터 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전현직 대통령들의 재대결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이미 4년 전 트럼프의 미국을 경험한 우리 외교가에선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저희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를 직접 만나 8개월 뒤 나타날 수 있는 한미 관계 여러 변수들에 대해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미국에서 공수한 목재로 만든 한옥 관절을 직접 소개합니다. 관전의 접견실 입구엔 백범 김구 선생의 휘호, 한미 친선 평등 호조가 걸려 있습니다. 1949년 김구 선생이 당시 대사관의 한 관리에게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달한 겁니다. That's the essence of it. So it's a very appropriate to have it at the U.S. residence. 접견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골드버그 대사는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한미 관계엔 변화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Korea alliance has tremendous support, bipartisan support in the United States, in our Congress. There is so much content there. We're working together not just on military and security relationships. 트럼프 재선에 대한 국내 일각의 우려엔 한미 간 동맹을 강조하는 걸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Trump and Biden agreement has come for last week, so some Koreans are still have concern from that issue. So that's why I answered the question without getting into the politics of the situation. 유엔 대북조정관을 지낸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의 공동 목표는 북한 비핵화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Denuclearization, and that these outrageous activities who put thes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head of everything in front of their own people. 오는 18일부터 우리나라 주최로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엔 바이든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여해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공동 가치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미국에선 대통령의 국정연설 뒤 야당 신인 정치인이 반박 연설을 하는 게 관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맞선 한 공화당 상원의원의 연설이 화제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적인 망신을 당했는데 어떻게 했길래 그런 건지 이정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 직후 공화당 브릿 상원의원이 비판 연설을 합니다. We know that President Biden didn't just create this border crisis.
그런데 20분 동안의 연설 모습이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연기를 하듯 과장된 톤도 어색해 보입니다. President Biden's border policies are a disgrace. This crisis is despicable. 울 듯한 얼굴이다가 갑자기 결의에 찬 표정으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SNS에선 패러디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Coming to you from my kitchen, where women really belong. I've got to talk to you about Joe Biden. 더욱이 비판 연설 장소가 자택 주방이었던 점도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Yep, everyone was focused on Senator Britt's delivery during the rebuttal, but I was distracted by something else. 특히 바이든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며 사실과 다르게 언급한 점은 타격이 컸습니다. But this didn't happen when Joe Biden was president. It happened 20 years ago when George W. Bush, a Republican, was president. 브릿은 지난해 공화당 최연소 상원 의원이 되며 기대주로 떠올랐지만 But tonight, I'll be auditioning for the part of Scary Mom. 한순간에 미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프로축구 한 경기 최다 관중 신기록이 오늘 다시 쓰였습니다. FC 서울 홈 개막전에 5만 명 넘게 몰렸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출신 린가드 선수 효과였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홈 개막전을 맞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 광장이 인산인해입니다. 경기 시작 2시간여 전이지만 FC서울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경기장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구름 인파가 기다린 주인공은 프리미어리그 활약을 뒤로하고 올 시즌 서울에 입단한 최고 스타 린가드입니다. 린가드 유니폼만 따로 파는 특별 부스까지 설치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팬들이 늘어섰습니다. 마킹하는데 1시간 조금 넘게 기다렸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를 직접 저희 눈으로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벤치에서 시작한 린가드가 전반 교체 투입되자 우레와 같은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린가드는 들어오자마자 좋은 패스로 도움을 기록할 뻔하며 서울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상한벌에 들어찬 최종 관중 수는 51,670명. 프로축구 홈 개막전 최다 관중 기록이자 인기 가수 임영웅이 시축했던 서울과 대구 경기 기록을 깨고 K리그 한 경기 관중 기록도 경신했습니다. 후반 막판 린가드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서울은 인천과 득점 없이 비기며 시즌 첫 승에 실패했습니다. 지난해 프로스포츠 경기당 최다 평균 관중 신기록을 세운 서울. 5만 관중을 끌어모으며 올 시즌 흥행 전망 청신호를 밝혔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오늘 맑은 날씨 속 낮 동안엔 머리 위로 내리쬐는 햇살마저 따스했는데요. 내일은 오후에 남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늦은 밤 사이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으로도 확대되겠고요. 모레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중부와 경북 북부에서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고요. 남부지방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mm, 제주는 10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과 경북 북동 산지, 제주 산지에서는 눈으로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 수도권과 충청, 영남 지역은 대기가 건조해서 불조심해야겠습니다. 내일은 아침에 서울이 2도, 대구 1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청주가 12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 대부분 해상에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은 더욱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012년부터 6년 동안 정치부에 근무하면서 민주당을 주로 출입했습니다. 친노무현계, 비노무현계, 호남 세력, 운동권 세력, 친문재인계, 김근태계 등 얽히고 설킨 계파 간 갈등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같은 당 사람들끼리 왜 저렇게 싸우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따랐고 어떤 암묵적인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난 6일 친문 비명계 의원들이 경선에서 줄줄이 탈락한 다음 날 한 친명계 의원은 당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결과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인 표현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 민주당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만든 당과 손을 잡았고 한미 동맹 반대, 재벌 해체, 북한 3대 세습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줬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가 주류가 된 현재 민주당은 과거와 비교해 체질이 달라졌습니다. 친명계 말처럼 혁신 공천이 이루어진 것인지는 한 달 뒤 유권자들, 특히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의 선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